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에 더해서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크게 급락세를 했었는데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폭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는 장중 2%, 코스닥은 3%까지도 급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3% 하락, 코스닥도 0.3% 정도 하락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을 아예 떠날 것이 아니라면 보다 냉철한 판단으로 시장 대응 전략을 짜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시장의 공포는 크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한 큰 상황이어서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자세히 짜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 시작합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이시죠. 최양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정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경제계는 개혁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경제팀이 대한민국 경제 정상화 또 재도약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직면한 과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가를 잡는 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애들이 아플 때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열부터 식힌 다음에 뭐 치료를 하든가 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것이 가장 지금 뭐 근본이 될 거고요. 예. 만병의 이제 근원이 이제 몸에서 열이 나는 거고 몸에서 지금 뭐 병마와 싸우느라고 열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 취임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취임사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취임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뭘까요? 자유라는 말이 27번이 나옵니다. 네. 자유, 시민, 자유를 통해서 평화가 오고 평화가 다시 자유를 지켜주고 자유라는 얘기를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야, 지금 경제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데 자유. 이거 자유라는 거를 뭐 우리가 경제 쪽으로 이제 우리가 붙여보면 사실 뭐 공정한 시장, 그다음에 자본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지금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거로 이제 보여지고요. 예. 자유의 확대가 그러니까 자유가 숨쉬는 곳이 번영과 자유시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근간이 되겠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지키는 것, 그 안에서의 공정한 경쟁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조금 많이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다시 성장 기조에 어떤 방점을 찍은 부분들은 분명히 발견할 수 있고요. 지금 뭐 110개의 국정과제가 나왔지만 1번부터 6번까지를 보시면 1번이 이제 손실보상, 그다음에 2번이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 그다음에 이제 탈원전, 검찰 신뢰회복,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미디어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이 1번부터 6번까지 딱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경제하고 무슨 이 관련이 있어. 근데 잘 보시면 이것은 물가를 잡겠다는 물가 안정화를 일단 시켜놓고 그다음에 거기 토대 위에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나와 있고요. 자유라는 것이 뭐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연대 얘기도 나왔고 그러지만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다시 한번 도약하는 우리나라, 새로운 국민의 나라 뭐 이런 구호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사상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전체 정책의 기조에는 자유, 개인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또 뭐 포함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정부 물가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3일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네. 국정과제는 또 5년간 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로 예산 규모 또 주력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요번에 이제 뭐 항상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전 정부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네. 전 정부에서는 가장 인수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 분야가 어디냐면 공정위원회였어요. 공정거래위. 그래서 거기가 뭐 쭉 왔는데 요번에 보면 가장 사실 이제 소상공인이나 손실보상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 벤처부가 사실 공약 1번으로 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110개 과제 중에 지금 30개가 경제부처에 지금 쏠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탈원전도 산자부. 그래서 산자부가 굉장히 지금 바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시면 6개의 국정과정 추진 방향을 좀 얘기를 했네. 상식이 회복된 반들한 나라가 사실 이제 제일 밑단에서 지금 이제 공정, 자유 뭐 이런 것들을 가면서 여기에는 상식이 회복되고 반으로 말잘하고 이런 부분들에는 여기에 소상공인들의 회복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민간이 끌고 가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견제.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보다는 이제 민간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 뭐 저거는 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다른 얘기로 쓰자면 규제 완화를 굉장히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한 13조 정도가 지금 투입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자율창이 담대한 미래를 갖는 이제 과학기술 쪽이죠. 그래서 혁신이 우리나라의 빠른 성장을 갖고 온다는 얘기를 취임사에서 2번이나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뭐 많은 양의 돈이 들어가죠. 61조. 그다음에 이제 따뜻한 동행이라는 복지 부분이 이제 65조가 또 투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글로벌 중추국가. 그러니까 뭐 글로벌 지금 10대 안에 들어있지만 더 이제는 우리가 끌고 나가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들이 뭐 16조 정도의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과정을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의문이 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또 기대했던 게 뭐냐면 균형 발전,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인데 이거는 이제 균형 발전위가 발족을 하면서 나와서 거기서 조금 더 상세한 공약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면 209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문정부가 그러면 얼마나 했느냐면 178조, 박근혜 정부에서는 135조를 했는데 사실 보면요. 뭐 사실 이 처음에 국정과제들 나올 때는 굉장히 화려한 수식어가 달린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지금 우리가 좀 역사적인 판단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1번은 신뢰받는 정부였어요. 그다음에 문정부에서의 1번은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네. 그래서 저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정과제 1번이 뭐냐면 적폐청산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하여튼 요번에는 일단 손실보상이 1번으로 나오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209조가 나왔는데 뭐 209조가 지금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과연 이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들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입법 과정이나 그다음에 정책 운영 과정에서 분명히 선우가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환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분야별로 예산 규모 또 주력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출범이 됐습니다. 대외 환경은 물론이고 최근 부동산 시장도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불안한 경제 환경 돌파를 위해서 윤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원장님? 일단 우리가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라도 부동산이 참 바로 그러니까 부동산을 되돌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동산을 정상화하는 부분들을 네. 어떻게 가는 것이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사실 이제 정상화 과정을 가려고 하면 부동산은 잘하셨지만 4개로 지금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주택 공급 확대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부분, 금융제도 또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거복지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동산이요. 한 방에 이게 고쳐지는 그런 분야는 아니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 골탕먹이라고 뭐 20몇 번을 했겠습니까마는 예. 굉장히 큰 그림에 단단한 집을 짓고 거기서 비전하우스가 나오고 그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뭐 부동산의 실책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주택 공급 확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세제 확대도 지금 뭐 개편도 정상화하는 것도 뭐 뒤로 가야 되는 뭐 이건 좀 유예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슬금슬금 내려왔다 또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6월 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선거에는 또 후보들이 굉장히 이 인프라 중심의 또는 부동산 중심의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것들을 시스템화하는 부분들로 분명히 가야 되고요. 근데 이제 좀 안심이 되는 거는 이겁니다. 이제 뭐 출범 당시를 문정부와 아주 단순 비교만 하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국무총리, 그다음에 비서실장, 그다음에 경제수석 뭐 등등이 다 관료가 아닌 학자나 정치인들이 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세요. 한덕수 후보 보시면은 뭐 다 기재부, 그다음에 비서실장의 김대기, 거기도 뭐 재경원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뭐 또 부총리도 추경호, 뭐 경제수석도 다 기재부 출신, 재경원 출신의 전문 관료로 지금 뭐 채워진 부분들은 분명히 그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소통에는 굉장히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면은 뭐 문정권 제일 초기에 김동연 부총리하고 경제수석하고 뭐 싸웠느냐 아니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홍남기 부총리도 뭐 추경을 하니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시장의 신뢰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여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진영을 갖춘 것도 조금 안도되는 부분들로 생각이 되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의 화두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게 재정 건전성 얘기가 분명히 이제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돈을 더 쓰는 게 좋으냐 나쁘냐 뭐 금리 올리냐 나쁘냐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까지 얘기를 한다면 재정 준칙을 빨리 제도화해서 이제 미래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뭐 공무원들의 특히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잘 짜여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제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의 신뢰가 높아진 거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과거 고 김대중 정부 역시 외환 위기라는 위기 속에서 출범이 됐었는데요. 이 당시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또 관심사입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단은 네. 인사 자체가 경제를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볼게요. 야, 이게 뭐 사실 지금 이 윤석열 경제팀 앞에 놓여 있는 숫자는 참 참담하죠. 예. 이제 인플레가 뭐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환율이 지금 뭐 1270, 뭐 1300쯤 바라본다 그러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불리한데 자 김대중 이 정권이 들어올 때는 급성으로 병을 앓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만성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년에 뭐 코로나19의 그런 여파도 있고 그 전에 우리가 기저 질환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 잠재 성장률이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지금 힘들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만은 자 급성 때는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적당한 그리고 아주 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동행하면서 바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이제 다시 경제 성장을 가려 그러면 굉장히 험한 부분들로 지금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다시 한번 성장에 방점을 두는 게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사회로 가는 성장을 지금 해야 되는 큰 변환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더 많이 되고 힘도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들어온 경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받아들인 경제를 무인도 경제라고 한번 해봤어요. 예. 그게 뭐냐면 무인도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지금 고립무원에 있는 이런 무인도에 지금 가 있는 듯한 이 상황으로 가는데요. 자, 도부터 얘기를 하면은 너무나 지금 자금이 많이 해서 마약처럼 이게 도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가 됐고 인플레. 그래서 거기서 인자를 땄고 무에는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무역 적자가 우리가 네, 지금 심각하죠. 굉장히 뭐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3달이 적자고 2월 달만 흑자였거든요. 무역 적자가 이렇게 난 적은 그리고 뭐 그렇게 우리가 뭐 기억이 별로 안 나는 분야니까 무역 적자에 인플레에 뭐 마약 같은 그런 지금 부채들이 깔려 있는 부분 무인도 경제이기 때문에 조금 만성으로 온 병에 대한 지금 진료와 처방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과 윤석열 정부의 이 경제 성과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는 과거 당선 전부터 이 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는데요. 자본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자본시장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내놨죠. 그래서 뭐 주식 뭐 투자상품 과세제도 합리화하는 거, 예. 그다음에 공매도 제도, 그다음에 제도 개선, 그다음에 물적 분할 관련해서 이제 주주들 뭐 보호하는 거, 상장 폐지 요건 정비하는 거, 내부자 규제 강화하는 거, 외환시장 선진화하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이제 문 정권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그 분야의 정책 하나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뭐 패착이라 그럴까요? 조금 성과가 안 나왔던 부분은 결국은 스피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일 논란을 많이 했던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네, 최저임금 너무 급했다.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 10,000원 넘었어요. 근데 초기에 17% 10% 올리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 과유불급이라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게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지금 재정 건전성도 지금 우리 40%뭐 이건데 40%가 문제가 아니고요. IMF나 월드뱅크에서 10차례 이상 지적하는 게 뭐냐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자본시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지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들은 진짜 한 번에 이거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뭐 굉장히 시장 교란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과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 그리고 또 여야 간에 협치하는 과정들을 꼭 지켜주시면서 그래야 자유는 지켜지는 거고 혁신이 살아나고 그렇게 우리 시장이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국정과제 내용을 보면 공매도 관련된 내용이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에 다소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네. 관련 정책이 조삼모사로 끝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지금 이제 180 이제 담보 180%, 140%, 105% 그다음에 뭐 보유 기간 90일 여기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근데 자 공매도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사실 또 어느 면에서는 뭐 제도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선진국 MSCI에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 시장도 조금 더 활발해질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자본시장의 선진화된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녹여드리냐가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자, 공매도를 철폐하든 공매도를 재개하든 간에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만 안 주면 시장은 분명히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성급하게 이거를 아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조금 더 소통 과정을 가지면서 우리가 밥을 좀 뜸을 오래 들이면 밥이 맛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시장과 소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나가야 되고요. 공약에서 이제 뭐 조금 나왔었습니다. 뭐 선거 과정에서 나왔지만 그것이 이제 조정되는 과정이 인수이고요. 인수의 100대 과제가 그대로 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새 정부가 하고 이제 강요들이 재정비가 되면
다시 한번 뭐 경제 뭐 성장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진짜 뭐 지금 뭐 제가 한 네다섯 번 얘기를 하자면은 이번 정부야말로는 시장에 소통이라는 그런 큰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글로벌 경제의 퍼펙트 스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부 역시 임기 직후를 경제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주변의 우려에도 주요 보직의 기재부 출신 인사를 강행을 했고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경제부처의 위상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여러 가지 지금 효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이야말로 시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신뢰감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장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답이냐? 맞습니다. 성장을 가는데 이제는 성숙을 위한 성장이지 양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성장 정책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각 나라의 근간을 자유와 민주주의 그다음 시장자본주의라고 놓는다면 많은 대화와 소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 110대 국정과제는 딱 5년짜리로만 보이거든요. 윤석열 국정과제도 분명히 25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장기적 국정과제가 분명히 이 기간 내에 개발이 돼서 구축이 돼야 되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뭐 5년짜리로 해서 지금 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뭐 경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15년, 20년 동안 계속 나라의 부와 나라의 생활의 질을 높여줬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장기화된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협치 속에 소통 속에 우리 미래 전략, 국가 발전 전략이 나오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번 정권에서 할 일 중에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막이 오른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한 정책 마련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을 해봤고요. 또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오전장 급락에 비하면 지금 낙폭을 많이 줄인 상황인데 지금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어떤 뭐 장 초반에 비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이고요. 제가 이제 원고 좀 보내드릴 때는 그 오늘장 한마디를 이제 극단적 공포 국면 그리고 투매를 금지해야 된다. 투매 금지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뭐 아침에 만약에 이제 겁에 질려서 팔았다 하면은 굉장히 상당히 수혜를 많이 했을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오늘 그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만은 외국인들이 장중 선물을 8천 계약 이상 매도를 하다가 이렇게 줄어가면서 반등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장중 고점 좀 찍고서 다소 밀리는 모습들, 위안화 강세도 장중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인플레이션의 우려라든가 뭐 연준의 긴축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 뭐 중국 봉쇄 조치, 뭐 하나 지금 시장의 악재가 해결된 건 없지만은 이런 악재들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오늘 저점 대비해서 1% 이상 올라온 것을 봤을 때는 워낙 국내 증시가 뭐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과매도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이 좀 단기적으로 해소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극단적 공포 국면에 의해서 지금 저점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연중 저점을 깼습니다. 그리고 연중 2,591포인트를 깨고 2,550포인트 부분까지도 밀렸는데 다시 그 위로 올라온 상태이긴 하나 일단 이는 저점에 대한 확인은 좀 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이 저점이
오늘 저점인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기간이 좀 필요하다. 다만 이제 과매도 국면에서의 저가 매수를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의 시장은 분명히 과매도 구간이니까 여기서 뭔가 좀 주식을 던지거나 이런 것도 실익이 없다는 것들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버티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오늘 그 반도체 밸류체인 애들이 그 반등세가 나타나는 게 SK 하이닉스의 강한 2% 이상의 강세가 좀 이끌어지는 모습들이 어쨌든 시장은 어떤 기술적이든 밸류에이션 간에 바닥에 오늘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매도 구간이다,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점에 대한 확인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투매는 금지고 지금은 버텨보자라는 의견이셨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갑니다.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특징주를 분석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떤 인기 키워드 선정을 하셨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윤 정부의 생분해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관련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키워드 주셨고요. 곡물 가격 인상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사료주가 오르고 있는데요. 역시 키워드 선정하셨네요. 윤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에 들썩이는 SIMR 시장을 키워드로 또 주셨고요. 반도체 대기업 공장 착공, PBC 섹터가 강세다 관련 키워드 선정하셨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 이슈인데요. 자사주 매입의 급등세를 보이는 노바텍, 보호회수 해제 물량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보이는 디어유까지 키워드로 꼽아오셨습니다. 자, 이제 어떤 종목들을 살펴볼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윤 정부 정책 수혜 키워드로는 에코플라스틱을 주셨고요. 곡물 사료주 급등으로는 팜스토리를, 또 SMR 탈원전 백지화 키워드로는 오르비텍을, PCB 반도체 기업 공장 착공 소식으로는 심텍을 고르셨고요.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는 노바텍과 보호회수 해제 물량이 쏟아지는 디어유까지 특징주 꼽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의 의견 들어볼까요? 오늘은 에코플라스틱, 심텍, 노바텍에 대한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예, 부장님 먼저 볼 종목은 바로 에코플라스틱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에코플라스틱은 일단 스탑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장중 변동성이 워낙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동사는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범퍼라든가 콘솔, 그 메인 코어 이런 것들을 생산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에 대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거 나오면서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업들, 뭐 코롱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그런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급등락이 좀 거둬놨고 정책 테마주로 이제 부각이 됐는데,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에코플라스틱은 이미 그 러시아 원자재 수입 금지 관련 테마로 급등이 좀 나왔고 고점을 찍고선 차익이 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두 개 지금 테마에 엮여 있다는 거를 좀 우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쫓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거는 일단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에코플라스틱 장중에 13% 급등을 보이다가 8% 급락까지, 지금은 마이너스 3%입니다. 변동폭이 너무나 심해서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 옳지 못하다라는 의견으로 스탑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PBC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심텍 종목 주셨거든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예, 심텍 고이고요. PCB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 초반에 LG이노텍이 대형주 쪽에서는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판 쪽의 종목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면서 버티는 모습이다가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었다고 좀 볼 수 있겠고,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공장들에 대해서 착공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기판 쪽은 당연히 수혜가 되고 DDR5라든가 또 FC BJ 쪽에 대한 수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오늘 개별 종목 섹터 쪽에서는 PCB 섹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해성 DS, 대덕전자, 코리아 서큐트, 식텍 포함해서 모두 강하고요. 심텍은 PCB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가장 싸다고 볼 수 있는데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1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839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도 영업이익률도 20%대가 나왔습니다. 올해 근데 지금 전망치가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3,100억 원 영업이익 정도에 맞춰져 있는데,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는 한 3,500억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싼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배수 10배까지도 줄 수 있지만은, 현재 이제 동사가 이제 그 증권사에서 받는 타겟 PER이 한 10배 수준이라서, 영업이익 배수 8배 정도 계산하면 걸쳐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3,500억을 올해 영업이익이 가능하고 내년에 4,000억까지도 보는데 1.6천억의 시가총액은 너무 싸다라는 관점이고, 또 회사 측에서 이제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는 향후 2, 3년이 계속 공급 부족 얘기 나오고 있고요. FC, BJ 관련해서 증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증설을 해서 생산, 양산까지 이루어지려면 2024년도부터 2024년 이후가 될 거기 때문에 2023년 또는 24년까지는 기판 부족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이고, 동사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 그 MSAP 쪽, 이런 고부가가치 쪽의 제품들의 비중이 높아간다는 거죠. SIP라든가 AIP 이런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기판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20% 나오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텍은 상대적으로 저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한 3,500억 이상의, 내년도 4,000억, 내후년에 4,400억 봤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 1.6천억은 말도 안 된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도 PER 6배이고 내년 기준으로 5배, 그리고 내후년 기준으로 4배, 5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힘텍은 2배 갈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텍은 PCB 섹터 중에서는 강력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 10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5,000원 정도, 2차 89,000원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을 하셨습니다. 심텍에 대한 의견이었는데 오늘장 5% 올라도 5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1차 목표가 7만 5천 원 제시를 하셨으니까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또 사실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이 자사주 매입 키워드로는 노바텍을 주셨거든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노바텍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20만 주 정도, 한 73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가 나왔는데, 동사가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장 초반에. 한 5% 정도까지 주가 빠졌다가, 이 공시 이후에 이제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고, 지금은 이제 상승 전환까지 됐고, 지금 1.5%가량 지금 상승 전환이 된 상태인데, 이게 이제 대충 한 시총 규모 대비해서 한 2% 정도이고, 내일부터 이제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8월 1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어쨌든 워낙 지금 동사가 호가가 좀 얇기 때문에 이렇게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호가 구성에 어쨌든 주가를 하방을 받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재료라고 생각이 들고, 동사는 이제 그 차폐자석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이제 1위 기업이고요. 동사가 이제 주로 이제 그 갤럭시 태블릿 PC죠. 삼성전자 태블릿 PC 쪽에 들어가는 차폐 자석과 그리고 북커버에 들어가는 그 자석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폴더블 쪽에도 좀 들어가고, 올해 하반기에도 폴더블 쪽 향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거로 예상이 들어서 아마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조만간에 삼성전자 폴더블 향으로도 대규모 수주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습니다. 동사가 이제 중국 쪽에 이제 태페 자석의 원료인 네오디뮴 자석의 광산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寧波 지역에 합작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핵심 원재료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은 거죠. 거의 이제 40%, 30%대의 후반의 영업이익률을 좀 유지하고 있고,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런 영업이익률을 꾸준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게다가 이제 경쟁사가 마땅히 없고, 그리고 원재료도 안정적으로 조달하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없어서 영업이익률도 높다 보니까 이제 좀 밸류를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차폐사석뿐만 아니라 동사가 가지고 있는 차폐사를 가지고 만도랑 MPS 조향장치라고 해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조향장치를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만도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도가 이제 테슬라 쪽에 조향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고, 또 LG 이노텍도 올해부터 고객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LG 이노텍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애플 쪽에도 지금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어서 향후 전기차와 자율주행 쪽에 지금 서플라이 체인도 지금 동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2차 전지차 쪽도 지금 탈철기 사업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스 테스트 물량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매출 확대가 돼 있어서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쉬운 거는 동사가 이제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좀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예전 거를 추정했을 때 올해 한 400억에서 500억 사이 영업이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는 이거 실적 기반으로 해서 목표가는 54,000원 정도는 충분히 무난하다라고 봐서 지금부터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노바텍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사주 매입 소식은 통상 주가에 호재로 작용이 되는데요. 지금 가격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노바텍 고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장 마감을 3분여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째 하락으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0.48% 하락한 2,598포인트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중 흐름 보시죠. 장중에는 장중 저가 1년 6개월 내 최저치인 2,553까지 내려가기도 했던 코스피입니다.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그래도 오늘 2,600선 지지가 될지 여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예,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샀습니다. 2,74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359억 원, 2,623억 원 각각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보시죠. 종목별로 흐름이 엇갈렸는데 일단은 SK 하이닉스 눈에 띕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수 속에 오늘 2.79%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11만 500원 선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삼성전자 0.3% 정도 조정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0.13% 조정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13% 소폭의 밀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중에서는 일단은 네이버 이틀째 양봉을 보이는데요. 그간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저가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0.73%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 SDI도 0.3% 정도의 빨간불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0.58% 내린 855.89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일중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 지수 낙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장 초반에 832까지 3% 급락세가 나타났었는데 역시 낙폭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오랜만에 5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잡혔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92억 원, 572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기관이 776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도 보시죠.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헬스케어 1, 2위 종목은 좀 밀렸는데요. 다만 LNF,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쪽에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LNF의 주가가 1.38% 오르면서 21만 9,700원 선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죠. 예, 저희 이제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당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급하게 밀렸다가 낙폭을 좀 줄였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래도 낙폭을 좀 줄였으니까 개인들 그 체감이 엄청 나쁠 뻔했다가 그래도 조금은 반등이 나와서 조금 다소 진정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일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장 속에 있는 장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하락장 속에서 박스권 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저점이 한번 깨졌거든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 잘 보세요. 차트를 보면 지금 이게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이 나오고 지금 종목들이 그래도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가 플러스로 돌아서니까 마치 뭔가 야 이거 장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오늘 종목들이 좀 꼬리를 좀 많이 달았는데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이건 반등 줘도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수급이 많이 꼬여있는 상황이고 역사적으로 주식시장 제가 16년 동안 지금 전문가 생활을 쭉 해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급이 꼬인 상태 저점이 깨지고 나서 개인들을 살려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온통 악재만 있지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바랬던 시장은 2600만 깨지지 말아라 이었거든요. 2600을 깨지지 않고 여기를 깨지지 않고 뭐 올라가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올라가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박스권 내에서만 그냥 안전하게 2600 안 깨지고 그렇게 움직이기만을 좀 기대를 했었던 거고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째 떨어지고 있거든요.
4월 초서부터 해서 한 달째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 이 정도 떨어졌으면 한 번이라도 반등은 나오겠지. 그래서 반등이라는 게 나온 다음에서 박스권을 그러니까 12,000이 깨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으로 다시 얘네들이 회귀를 하면 미국 시장도 상승장 급등장 바라지도 않습니다. 12,000이 안 깨진 상태에서 그냥 박스권에서 놀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코스닥 중소형주 테마주들은요 엄청나게 수익이 나요. 뭐 50% 막 100% 수익 나고 뭐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건데 미국이 지금 뭐 경기 침체 둔화 우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폭등,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기존에 있었던 얘기지만 기존에 있었던 얘기로 계속 울거먹으면서 떨어뜨리고 또 금리 인상하겠다 또 떨어뜨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지금 뭐 테슬라서부터 해갖고 리비안 주가도 지금 뭐 고점에서 지금 80% 빠졌다 그러는데 미국 주식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빠지면은 정말로 심하게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도 심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심하게 떨어지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12,000을 깨졌다는 것은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 깨졌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깨졌기 때문에. 다만 아직 다우존스는 32,000을 깨지 않았어요. 32,000이 깨졌으면은 그러면은 그때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폭락하는 쪽으로. 근데 아직 32,000은 안 깨졌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반등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하루 이틀은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지 여기서 상승장으로 돌아가거나 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시장이 돌아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도 깨지고 있고 온통 악재만 있고 거기다 우리나라 시장도 2,600이 지금 단단한 지지가 있다 한번 깨졌고요. 그거를 뭐 복구된 것도 아니고 거기다 오늘도 보면 개인 투자들 또 주식을 또 샀습니다. 그렇죠? 사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코스피 쪽에서 2,300억이 매도가 나왔는데 수급이 완벽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더라도 어딜 보더라도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오늘도 저는 아침 방송에서 현금화 대응 20-30%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을 줄 때마다 만약에 반등을 주면 하루 이틀 정도는 반등을 잠깐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아마 재차 하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은 이제 30%만 끝내지 말고요. 50%까지 늘려야 됩니다. 지수가 반등을 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도 늘리시고 그렇게 해갖고 재차 하락한 다음에 지수가 빠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은 2,400에서 2,200이 나오거든요. 2,400에서 멈출 건지 2,200에서 멈출 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을 때나 기회가 되는 거지 이거 지금 뭐 종목 여기 아래 꼬리 달리고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갖고 지금 여기서 버티다 보면 다시 또 떨어져 버리겠는 그때는 아무것도 손절 대응도 못하고 그대로 냅두다가 2,400만 내려가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화가 좀 필요한 장이니까 오늘도 아래 꼬리 달면서 조금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느낌을 줬고 그 다음에 내일이라도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현금화 대응 하나도 못한 사람들 아니면 30%밖에 못한 사람들은 반등을 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 뭐 100%라는 것도 아니고 50% 정도까지는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종목에 대한 얘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현대사료부터. 자, 오늘 사료 관련주들이 좀 강했어요. 그렇죠? 현대사료도 강했고. 그러니까 지금 일부 강한 종목들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뭐 실적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뉴스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돈의 힘입니다. 세력들이 돈 놓고 계속 땡겨 올리면 올라가는 거고요. 세력들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아무리 호재가 터져도 밑으로 갖다 던져버리게 되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돈의 힘의 그 공방전 그러니까 매수 세력이 세냐 매도 세력이 세냐 당연히 매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매수하는 세력은 100만 원이고 매도하는 세력이 10억이면 당연히 매도 세력이 이길 거고요. 매수하는 세력이 10억을 갖고 막 매수하고 있는데 매도하는 세력은 단돈 100만 원만 매도하면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이건데 지금 들고 있는 애들이 아직 안 던져서 그래요. 근데 지금 저쪽에 이제 그 비료 사료 관련주들 보면은 종목들이 아침에서는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후장 가서는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변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거고요. 결국은 저는 떨어질 걸로 봅니다.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 사태가 지금 장기화될 것을 우려를 해서 지금 뭐 비료라든지 사료라든지 뭐 이쪽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금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그래서 이쪽 애들이 움직인 것 같은데 시장이 오늘은 그래도 잘 무사히 넘긴 건데 이게 무사히 넘겼다라는 거는 다시 재차 분명히 하락을 할 건데 그 부분을 좀 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졌다 정도의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폭락이 안 나서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다시 2,600
밑으로 다시 2,550 다시 깨지고 2,400 깨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테마주들이 결국은 쏟아지게 돼 있어요. 지금 한일사료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한일사료, 뭐 대주산업, 그다음에 현대사료 이런 애들이 다시 재차 분명히 쏟아질 텐데 그때가 진짜 폭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쏟아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쏟아지면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했던 사람들은 이 대장주들은 많이 쏟아지면 바닥에서 주워 담으면 또 그게 돈이 됩니다. 현대사료, 한일사료, 미래생명 뭐 자원 이런 애들 많이 빠지면은 그때서는 싸게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미국의 지금 테슬라 주가도 지금 상태가 안 좋고요. 계속 뭐 연일 뭐 5%, 8% 계속 폭락 나오고 있는데 리비안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있고 어제 리비안 주가는 마이너스 20%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테슬라는 마이너스 9% 빠졌고요. 하루 만에.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업체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는 우리나라 지금 아직 그렇게 폭락이 안 나오고 있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조심하시고요. 갖고 있다면 손실이 작다면 현금화된 이런 것들은 빨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후성입니다. 후성도 제가 이거 한 10,000원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 번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내려올 뻔하다가 안 내려가고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진짜 한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서는 바닥에 싸게 사가지고 455% 수익을 줬던 종목이지만 제가 추천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10,000원으로 빨리 떨어졌으면 하는 그래야 싸게 사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은 버티지 말고요. 지금 기가 외국인도 팔기 시작했어요. 같이 매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65점 양, 매수 포인트 65점 양, 반도체 섹터 65점 양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은 희망을 찾기를 원하는데 코스피 2600 깨진 상황에서 아직 바닥 확인한 건 아니다. 현금 비중 50%까지 늘려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이번 주 토요일 이정수 파트너 강연에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중소형 테마주 수익률 따라잡기 섹터 2를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꼭 참석하는 기회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